한 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80% 득표라고 생각하면 몇만 표 날아갑니까? 이걸 어디서 불충해 오느냐 이거지.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20, 30대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반대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40, 50대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 국민의힘이냐? 2097년도 IMF 때 10대가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대, 30대가 지금 50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을 때의 정부가 바로 보수 정권입니다. 그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전교조 받아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련돼서 뭔가 정말 이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하는 확실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이슈를 전환시켜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니스를 보면은 40대, 50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고, 육아 문제고, 교육 문제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무슨 계엄 얘기하고 무슨 탄핵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과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가능하면 좀 비공.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61% 정도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당선되기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두 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 김용준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약자와의 동행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였고요. 박원우 교수님은 오히려 중도 시장주의 윤석열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간 중도 시장주의를 찾아와야 된다. 근데 약자와의 동행 부분하고 중도 시장주의하고 이 관계, 이거를 똑같은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약간 미세하지만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은 이제 상충되는 게 아니라요. 블레어가 얘기하는 제3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도 유연 확장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보수가 강조했었던 부분을 넘어서서 자유와 시장, 안보, 성장, 이게 그동안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거든요.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때 지금 얘기하는 사회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이게 진보의 가치인 거예요. 2012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얘기했었던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지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는 진보의 가치였지만 보수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65년간 3인당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결국 마드리 파티라는 데가 승리를 하거든요. 온건당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당 같은 거죠. 이 온건당이 깜짝 놀랄 부분에 합의를 해주는데 그 스웨덴에는 이제 페이롤 텍스라는 게 있어요. 잘 생소하지만 이 페이롤 텍스는 뭐냐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말고 사회보장에 대한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기업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마드리 파티도 무조건 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2006년도에 당시 마드리 파티, 스웨덴 마드리 파티 보수당이 승리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마드리 파티입니다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누구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은 국민의 힘이 돼야죠. 서민적 보수의 길을 가야죠. 그런 게 바로 중도위원회 확장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사회 약자와의 동행이고 격차 해소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충되어 있지 않다.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리면 누가 중도죠? 우리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중도 외연 확장은 우리 박 교수님도 데이터를 보셔야 알겠지만은 20대, 30대에서 중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55% 이상 됩니다.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거는 20, 30대의 지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대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 30대가? 20대, 30대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20, 30대는 가장 관심 있는 건 자산 축적이에요. 이 자산 축적을 어느 정당이 해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요, 이게 중도 위원 확장이라든지 더 나가서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쪽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밀기 시작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꾸만 보수의 가치를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게 제 제3의 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또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보수와 또 진보의 그런 색깔의 차이, 또 정강 정책의 차이,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또 수도권, 또 충청권까지는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 지역적인 구도가 이게 항상 선거에 굉장히 극명하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좀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번 선거에도 보셨듯이 보면 호남권은 거의 이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우리 당은 거의 10%를 좀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이상 또 40%가 넘는 부울경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민주당과 그 우리 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그러니까 좀 불균형적 차이죠. 보면은 저쪽에서는 아주 고정적으로 10대 9의 구도가 안 변하는데 우리 쪽은 거의 영남 쪽은 거의 뭐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게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수도권 또 충청권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지율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각종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든, 또 일당이 되기 힘든 그런 구도가 결국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걱정되고 또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유권자 지형이 20, 30대 한 축이 있고 40대 50이 있고 60대 70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결과를 보니까 60대 초반이 40대 50대와 결합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1960년서부터 69년생을 보통 86세대라고 386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960년생이 지금 벌써 65세까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60대 전반부가 결국은 민주당 쪽 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념적 걸 넘어서서 연령적 효과를 갖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20, 30대에 있어서의 지지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금도 어저께 조선일보 그 논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20대에 있어서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55%입니다.
30대에서는 50.2%예요. 물론 개혁신당을 같이 묶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수 있지만은 아무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영남에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니즈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수도권과 마찬가지로요.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영남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20, 30대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기존에 있는 보수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국민들 관심이 가지는, 특히 30대 여성들이 표가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개혁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는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20대 남자에서는 37%를 얻었지만 20대 여성에서는 10%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게 개혁적 보수라고 볼 수가 있나요? 더 나아가서 30대 여성의 보팅 파워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바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의 외면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우리 김 의원님은 뭐 여성부 가족장관까지도 하셨지만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지고나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으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SPT란 말을 써요. 마케팅에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션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금 SPT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디를 세그멘테이션해서 어떻게 타겟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결국 끌어들이기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SPT가 없는데 어떻게 지지를 끌어올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 이게 길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2028년도 총선 3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뭐 다음에 무슨 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길게 호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를 조금만 다르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그 정치학자들이 이제 보통 연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선거에서 이제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짓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예전에 뭐 전통적인 그 지역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근데 그 지역주의와 다른 어떤 뭐 대안적인 어떤 균열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그 세대 내지는 뭐 지금 계층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대안적인 그 균열, 대안적인 어떤 그 어젠다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의적인 그런 게 또 남아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자체를 이제 그렇게 치르신 것 같아요. 대안을 가지고서 하시지 못하고, 그냥 이게 반민주, 반이재명 그렇게 선거를 치르시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다른 어젠다들이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그 지역적인 어떤 뭐 균열을 같이 보이게 남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의 전부가 이제 그거였던 것 같고, 아까 사실 박수영 의원님이 이제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답변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뭐 약자와의 동행,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랑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뭐 중도 시장주의가 이게 같은 거냐, 좀 미묘하게 다르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는 또 사실은 또 시장주의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적인 선후의 문제는 이제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계엄을 옹호하면서 야, 근데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전 단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준법, 로앤오더, 그다음에 시장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당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다가 이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러나 이제 시장 질서 안에서 또 약자에 대한 뭐 동행 내지는 뭐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중요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또 체제 안에서 정치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전 아직까지 거기 가실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먼 이야기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왜 안 됐냐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니 근데 예, 좀 전에 우리 박원순 교수님 마지막 부분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슬라이드 보여주신 거 11페이지 보면은 이제 계엄에 관한 여러 계층의 그 생각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2008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산층으로 표현해야 될지 중도로 표현해야 할지 그 부분에 절대 동의를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 2페이지에 보면은 그 개혁 전략지도 말씀 주셨잖아요. 3단계. 평가는 여러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 혁신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우선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에 있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때는 혼돈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 단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부분 뭐 동의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심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이게 솔직하게 저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박원우 교수님 말씀 주신 이 중산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전략적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 텐데 그 강력한 의지가 외부에서 보실 때 우리 당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혹여 없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은 몇 가지 트랩에 빠져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간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개혁파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비개혁파 이런 식으로 지금 양분화돼 있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어디에 와 있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졌잖아요. 그것도 3년 만에 정권이 교체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혁의 스코프를 더 넓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탄핵의 문제만 가지고 겸의 문제만 가지고 매몰돼 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정부는 3대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대 특검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자 한국갤럽이 선거 후 조사를 했어요. 향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한 18%가 민생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종식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4%밖에 안 나옵니다. 국민들은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닌가요? 국민 통합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내란 종식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했던 실현과 통합이 하면 당연히 통합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내란 특검, 내란 종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재명 결국은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히려 윤석열 정부 체제보다 더 강력한 일극 체제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 근데 여전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말마다 나오는 게 제가 아니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얘기하는 5대 개혁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대 개혁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 속에서 이게 당무 감사를 한다는 거죠.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게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이슈 시프팅을 해야죠. 새롭게 변하려고 한다면은 그동안 저거 국민의힘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것까지도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그게 우선적으로 나온 다음에 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무슨 뭐냐면 계엄과 탄핵의 문제만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면 어떤 식으로 보냐. 보수는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단언컨대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 제3후보가 성공할 수 있냐고 보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3정당 후보가 성공한 거는 1987년에 27%로 득표한 DJ 이외에는 없어요. 92년대 정주영 16.3%, 이 97년도 이인재 19.3%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 21.4% 얻었어요. 그리고 이해창 후보 15.1% 얻었어요. 다 몰락했어요. 왜냐? 제3정당 후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결국 양당 체제에 대해서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누가 먼저 그걸 뚫고 나가느냐 문제인데 민주당도 전혀 뭐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전혀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고 누가 선명성 경쟁을 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망스럽다. 그래서 제 말은 왜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당을 새롭게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 같은 정당 당원들끼리 왜 못 만나는 거예요? 왜 김문수 후보하고 왜 한동훈 후보가 못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그랜드 합의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없이 그냥 바깥에서만 서로 봤을 때는 내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일 텐데 이제 계엄하고 아까 얘기할 때 대선 패배 요인이 크게 보면은 계엄이 문제고 계엄은 우리 보수 가치하고 병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당도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나 두 분 교수님들은 우리 당이 계엄 반대하고 계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정당으로 보세요. 왜 보지 않죠?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거기 좀 포함시켜서 제가 추가적으로 박 교수님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게 중도라고 하시는 분이 75% 이상, 그 다음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95% 가까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인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제시한들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갈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두 분 교수님 발제를 섞어서 여쭙거든요. 우리 박원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아까 김희정 의원님 저한테 던지신 질문도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슈 시프트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생은 민생이고, 이제 다른 것들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 이게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있고 피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야 뭐 계엄 직접 거기에 동의하시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저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선거에서 사실은 후보자를 냈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은 그 대통령의 탄핵과 그 다음에 파면 이후에 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또 그 대통령 교체에는 사실은 찬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를 냈는데, 근데 그 후보가 또 가지고 있는 입장 자체는 분명, 적어도 이제 가장 미니멀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점잖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도 이제 지나고 벌써 이제 새 정부도 출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건 그냥 저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아직 그거를 결국은 이제 과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당론을 모으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사건이고 교통사고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생으로 가자.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근데 이제 쏘리를 아직까지도 한 번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들은 적이 없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 이제 386 세대가 이제 60대로 진입하면서 소위 우리가 믿었던 60대 이후 이게 이제 자꾸 잠식되고 있는 거와 더해서 한 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80% 득표라고 생각하면 몇만 표 날아갑니까? 이걸 어디서 불충해 오느냐 이거지.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소위 70대 이후가 대선 주기 때마다 165만 명씩 사라지는 걸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와야 견고한 지지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령 아젠다는 이미 김영준 교수님이 지금 하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조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통계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출구조사 보면은 60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48.0%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48.9, 이준석 2.3, 둘이 합치면 51.2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는 이재명이가 60대에서 32.8%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48.9%면은 16%를 더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전반이 과거 386 시대의 분으로 이제 채워지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20, 30대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반대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40, 50대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 국민의힘이냐? 2097년도 IMF 때 10대가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대, 30대가 지금 50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가장 경제적으로 고통받았을 때의 정부가 바로 보수 정권입니다. 그게 다 각인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전교조 받아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련돼서 뭔가 정말 이 국민의힘이 예상치 못하는 확실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이슈를 전환시켜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니스를 보면은 40대, 50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뭡니까? 부동산 문제고, 육아 문제고, 교육 문제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무슨 계엄 얘기하고 무슨 탄핵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뭐지만 중앙당을 대폭적으로 슬림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중앙당 조직에 관련 국고보조금을 전부 다 청년기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못하나요? 1년에 100억 이상을 받는 정당들이 그 돈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국민의 혈세를. 그래서 뭔가 변하는구나. 이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비만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선언 못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식으로 가져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비대한 중앙당 조직을 가지고 나서 그 안에서 계파 싸움하고 그 안에서 당대표 선거하고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 나눠지고
똑같잖아요. 저는 다음 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요, 저는 백약이 무효다. 뻔합니다. 그거는 또 다시 뭐 아까 얘기하는 갈라치기식 개혁되고 또 나가서 데코레이션 개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의원들 개개인 분들이 혁신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강할 수 있는 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할 수 있게 또 국민의힘의 조직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선언해야죠. 그래야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식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데 무슨 놈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만희 의원님. 제가 질문할까요?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사실 이제 우리 두 분 발제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도 많습니다. 많고 또 탄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이 그 말씀들을 다 듣고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침 이 자리가 먼저 출발하셔서 저도 탄핵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이 아니라 적극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탄핵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 윤석열 지키기 이렇게 등치되는 그 과정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계속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진행되는 상황을 겪어오면서 확실하게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은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닙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윤석열 지키기도 아닙니다. 저는 삼선 의원이고요. 2016년도 탄핵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탄핵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만들었던 그 정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한번 뭐 가정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만약에 계엄 안 했, 이런 거 다 치고,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안 했더라면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공상 같은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 집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실험에 대한 상황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내치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가 중점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책임 총리제 같은 거겠죠. 이원 집정부제의 문제, 뭐 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과연 탄핵의 당론에 대한 무효화, 꼭 무효화되면 우리가 모두 탄핵 반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나요? 또 변경 과정, 후보 변경 과정을 꼭 당무 감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하나의 전환기점으로 넘어가는 점에서는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고, 아까 우리 박원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그게 그렇게 거창하게 해서 넘어가야 되냐, 정말로 진지한 사과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큰 희망도 저는 느꼈는데, 우리가 잘해서 큰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포넌트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잘한다면 하나의 가능성이 또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질문이라기보다도 탄핵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 의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얘기들, 생각들은 제가 그분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탄핵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을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제 그 부의장님이 아까 386 세대에 대해서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여러 그 문제가 반드시 탄핵이나 계엄의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지금 2016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그 대패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글쎄 뭐 계엄이 뭐 필연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계엄과 상관없이 지금 큰 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작년이건 아니면 2020년도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세대적인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지금 김영준 교수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이 소구하는 이제 이런 유권자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그 소위 중산층 내지는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번 대선 기간에 조사한 거를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후보는 이준석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동일한 조사에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대충 이제 그 진보 그쪽 노무현, 김대중 이 순서로 나오는데, 그 보수 쪽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런 거 생각해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2008년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를 포함해서 이게 지금 대안 없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지 기반들을 계속 깎아 나가면서 지금 2016년 이래로 계속 지금 오고 계시는 건데, 그걸 이제 지금 돌이켜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돌릴 거냐를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엄 탄핵은 사실은 여기에 계엄 탄핵이 없어도 위기는 저는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다 중지가 모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잘못됐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다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느냐.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이재명 독주체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난 2016년과 같은 또 다른 그 탄핵에 있어서의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탄핵을 반대했던 부분인데, 아주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구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네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부인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후보 교체가 잘못된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보 교체가 그럼 잘 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당론조차부터 거부당했는데, 당원들조차 거부됐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새벽 3시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대 재상산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요. 질 수 있는 퇴진했었어야죠. 그래서 문제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박관영 의장님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핵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질 수 있는 퇴진해서 4월 하야 6월 초 대선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박관영 의장님이 당시에 민주당 소속은 김원기 포함해가지고 임채적 전부 다 야당 출신 의장까지도 포함해 제안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측에서 한번 해봐라. 혼자 가면은 부결된다. 질 수 있는 퇴진을 거부한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처음에 질 수 있는 퇴진을 약속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그다음부터 당이 이제 완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반은 나눠진 거잖아요. 이거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누가 거부를 한 것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했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저기는 비개혁파고 개혁의 대상이고 이쪽은 개혁을 끌고 가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거를 가져가면은요. 제가 본 정책 실익은 거의 없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쉬프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 이 20대, 21대, 22대 우리가 계속 총선에서 패배하고 앞으로도 패배할 것이다. 고착화된 아니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고착화된 2등이다. 그런 말씀에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제 그동안 아까 조호영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뭐 백서 유야무야 쓰기 뭐 그럭저럭 개혁 이렇게 가서는 늘 지기만 하겠다라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불안감이 확인되는 건데요. 다른 뭐 중도층 문제나 이런 문제를 빼고 저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께서 결선 투표 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극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특히 소선거구제는 저희 22대 총선 전에 민주당이 원했던 건데 우리 당의 그때 당 지도부께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승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우리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민주당이 영원히 응해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김 교수님께는 도표 보면 2페이지에 도표 보면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출마 안 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의 일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당의 지금은 우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집단 지도체제를 바꿔서 이게 단일 지도체제 이렇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때거든요. 이걸 다시 바꿔서 우리 당의 역량 있는 정치인들, 아까 선수 중심 이렇게 말씀도 있으셨는데 다 나와서 이제 지금 우리 당에 보면은 1등 한 분이 당대표 되고 기타 등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문수 한동훈뿐만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안철수 뭐 나경원 뭐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우리 당에 다양한 경쟁을 하는 집단 지도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두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영긴 교수님 이슈 시프트 빨리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뭐 예를 들면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5가지 개혁안 사실은 저는 그게 개혁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비상계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털고 가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혁신이나 개혁을 하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하는 방안 중에서 우리 김영진 교수님은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격차 해소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원희 교수님은 중도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도를 끌고 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박원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선 때 유세 때마다 이제 아까 박원효 교수님께서 소리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항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먼저 큰절 거기 있는 이제 단상 위에 있는 의원들하고 다 같이 큰절이 다른 세레머니가 아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것을 했는데 어떤 방식이 진짜 그리고 뭐 우리 지도부들도 계속 헌재의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성복한다, 존중한다, 그리고 뭐 죄송하다 계속 해왔는데 어떤 뭐 세리머니가 있어야 국민께 와닿는가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박원호 교수님께서는 정당의 자산인 다선의 이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 바깥에서 그냥 아무 경험이 없는 그런 그 인물 수혈 때문에 계속 당이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보수 정당을 살린 그 데이비드 캐머런 얘기 38세의 젊은 리더. 젊은 리더는 사실 정말 수혈된 그런 리더였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선 때는 그런 분들의 철학으로 이끌고 가서 승리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대선 패배한 우리 정당에는 어떤 리더십이 박원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산, 선수 많은 자산의 리더가 나와야 되는지 지금 아직 대선으로는 한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각 정당의 가장 목표는 선거 때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승리하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대선에 패배한 이 타이밍에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의 모양이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도적인 개편에서부터 지금 당장 현실적인 리더십까지 다양하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영준 교수님부터 섞어서 말씀해 주시죠. 젊은 지도자들이 당을 주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이제 이상적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 이 젊은 세대의 정치인을 키우는 역량이 있나요? 연수원장님? 있으세요? 그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도부가 있고 청년위원회가 있고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국힘도 당헌당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상설위원회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가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재정도 독립돼 있어요. 그 인사 모든 거를 다 청년위원회 자체에서 합니다.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럽의 정당들의 당대표는요, 청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당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3인당의 SSU라고 하는 그 청년위원회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지금 뭐 무조건 젊은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하라는데,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되나요? 정말 여성위원회에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성들이 다 이탈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러한 식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당도 해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야지만이 야 국민의 힘이 변하는구나 생각이 드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조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럿이 다 나와서 하라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죠. 뭐가 쟁점이 될까요? 전부 다 나와서 뭐가 쟁점이 될까요? 탄핵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더 나아가서 후보 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뻔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걸 가지고 또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또 그 나가는데 그게 무슨 지도부를 선출을 하는 거냐는 거죠. 나는 정말 김문수 후보로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로든 길게 호흡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나서 2달 만에 개항 그리고 8월 달에 당대표 됐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개인적 사역에 의해서 당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를 비판한 사람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지난 2017년도 끝나고 나서 2017년도 7월 달에 홍준표 당시 떨어진 후보 24.0%밖에 안 된 후보가 다시 당대표 해가지고 2018년 어떻게 됐어요? 길게 봐야죠. 차라리 그래서 물러서면은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도적인 분이 당을 끌고 가면서 거기에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서 당을 거기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집단 지도체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체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결심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을 살리고 본인도 살리고 시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는 딱 1년만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8년도 총선을 대비한 2년 동안 새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처럼 또 충돌해. 지금 한길 리서치는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으냐. 뭐 김문수 20.3, 뭐 한동훈 16.3. 지금 대선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패배한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집단 지도체제의 정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여건과 관련돼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친김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에 집단 지도체 내에 본인이 나가서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민의힘은 변화를 하는구나.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 서범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죠? 서범수 님이 이다를 시행을 하는 건 맞는데 제3의 길로 적어도 5가지 개혁안은 이거는 최소한의 해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슈 시프팅의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프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니까요. 이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오든지 그랬을 때 지금 혁신위를 만든, 나는 지금 두 가지가 이상해요. 뭐냐면은 혁신위 구성을 어떻게 원내대표가 하죠? 혁신위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나는 김용태 위원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당무감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왜 원내대표의 동의를 받아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지 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 전 대표는 그걸 또 거부했어요. 왜 그래요?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새로운 혁신위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되죠?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한 번은 거쳤다는 거를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도 자꾸만 그걸 딜레이 시키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당 내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달 말까지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조사해야죠. 혁신, 아니 안 한다면 의원들이 화를 내야죠. 의원들이 왜 그걸 막느냐,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이에요. 그게 다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참 예? 매듭을 할 때 혁신위가 구성되는 안 거든 이렇게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혁신위한테 줘야죠. 그걸 어떻게 왜 막지요? 난 그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계파 갈등적인 시각에서만 보게 되고 갈라치기식으로만 보게 되고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저 혁신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대로 좀 우려감이 좀 많습니다. 예, 저도 지금 질문들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뭐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조은희 의원님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대표하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 일단 제도들이라면은 이제 지금 우리 사실은 제가 제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대통령 선출 제도랑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사실은 둘 다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대선에서는 지금 이제 결선 투표 이야기를 이번 대선 때 그래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선 투표 아이디어는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이제 한 번 더 해야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니까 선거 비용이 한 100억 정도 이제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1차 라운드에서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거죠. 1차 라운드에서 사실은 다음 라운드로 갔을 때 이제 어떤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2차 라운드에서 우리 후보가 만약에 2등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대선도 사실은 단순 다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보다는 아마도 좀 더 파지티브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2차 결선에서 이제 연합을 할 수 있는 후보 내지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사실 계속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양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2차에 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이제 그게 나쁜 아이디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50-50 정도로 내지는 그 당의 선거에서 인물이나 이슈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단점은 약간 좀 극단적인 분들도 들어와서 프랑스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분들도 이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선거에서.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결선 투표는 약간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한 2년쯤 됐었나요? 연두에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지금 말씀처럼 흐지부지 돼버리고 지금은 좀 어려워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거는 근데 정당성이 저는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지역구 의원들 숫자가 이제 압도적이니까 이게 그냥 국민 유권자 머릿수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서울의 아파트 한 단지랑 강원도에 거의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도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마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여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중도의 길에 대해서 저도 글쎄 그렇게 지금 뾰족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아마도 결국은 경제 정책 아까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언저리에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리더십이요? 리더십이 이제 경험 많은 리더십.
네네네. 젊은 리더 약간 증인석에 제가 쓴 것 같은 느낌. 아니, 예. 리더십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의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게 의회 내에서 풀리지 않고 이제 바깥에 나감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사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갈등들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이제 그 국회가 사실 생겨난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다음에 뭐 선수도 오래되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갈등들을 국회 안에서 푸는 전문가들이신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선수라고 하는 게 그 훈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훈장이 아니라 뭐 몇 선 이상은 이제 그 공천에서 마이너스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평소에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저는 하여튼 뭐 무조건 이게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 무슨 다른 데서 계시던 분을 모셔오고 하는 이런 혁신들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결국은 그 소울 서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아까 쏘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쏘리를 계속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쏘리를 하신 건 아니고 쏘리 but 그 다음에 쏘리 for 그 뭐냐 하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을 그것도 2번씩이나 그 파면 당하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건 그 국민들한테 심려를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사과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뭐 여기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계셨습니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제 매듭은 좀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뭐 그 중도층을 소구하기 위한 뭐 여러 정책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정책들 이전에 이제 저는 이 매듭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매듭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경제고 민생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슈 시프트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